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벼농사가 풍년이지만 농촌에는 수확의 기쁨 대신 농민들의 시름이 가득합니다. 세계적인 인플레로 물가가 치솟고 있지만 쌀값은 통계 작성 이래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늑장 대응이 쌀값 폭락을 부추겼다며 농가지 갈아엎으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유례없는 쌀값 폭락 상황을 짚어보고 쌀값 안정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손재근 경북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시면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을 수확기가 됐는데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풍성한 들판을 바라보면서 흐뭇해야 시간이 지금 농민들 시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벼농사 작황은 어떻고 농민들 반응은 어떤지 먼저 금 처장님 말씀 듣고 시작할까요? 네.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는 근심이 더 가득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10월 7일 날 통계청에서 올해 쌀 생산량 예상치를 발표했는데요. 전년도보다 2% 감소한 예상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현장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해보니까요. 생육기에 가뭄이 있었고 그리고 개시기에 고온 다습한 현상으로 일조량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생산량이 떨어진다라고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와 현장 농민들이 느끼는 수확량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수확량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농협 RPC에서 산지 쌀 수매를 하고 있는데 수매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0,000원 이상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 쌀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예상보다는 그렇게 작황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손 위원장님, 예. 지금 쌀값이 지금 말씀 들어보면 폭락한 것 같습니다. 10,000원 이상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그 일반 시청자들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45년 만에 유례없는 폭락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떨어진 거지요? 금년은 사실 그 연초부터 쌀값은 계속 하락을 해왔습니다. 네. 보다가 아마 정부가 시장 격리를 좀 시키면 쌀값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금년 8월과 9월에는 쌀값이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네. 9월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54,000원 하락했거든요. 한 가마니에. 네. 이게 쌀 80kg 한 가마니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5% 하락한 거예요. 네. 이것은 통계청이 쌀값 조사를 한 1977년 이후 45년간 최대 폭의 하락이다. 네. 거기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뭐 세계적인 인플레로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쌀값이 이게 이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니 생산자인 농민들의 상심은 클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이 말씀만 들어봐도 25% 같으면 엄청난 폭의 하락인데요. 지금 인건비는 말씀하셨지만 올라갔고 비료값도 올라갔고 쌀값이 제자리에 있다고 그래도 사실은 하락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격은 오히려 폭락하고 있습니다. 벼농사 짓는 분들 상심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고 농민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이제 이 쌀 농업 같으면 전체 농업인들의 절반 이상이 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소득이 전체 농업 소득의 32.9%를 차지하는 농업인들에 있어가지고 주 소득원이 바로 이 쌀입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입은 피해를 저희들이 추산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8월 25일, 그러니까 2022년 8월 25일까지 산지 쌀값 폭락 가격을 전체 생산량에 대비를 해보니까요.
농업인들이 입은 피해액이 1조 4천억 원으로 네.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막대한 소득 손실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농업 생산비가 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논농사 같으면 모짜리용 상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양, 타이고, 건조에 이르기까지 전 가정에서 생산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니 이 농민들은 쌀 농사를 지어서 남을 게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한 해 동안 고생하신 게 전혀 보람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시고 오히려 빚을 안을 수도 있는 상황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된 이유, 쌀값 안정화 대책이 계속 고민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이 왜 이렇게 됐는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가 많이 나셨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논을 갈아엎고 시위를 벌이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난 9월 25일이죠. 쌀값 안정화 방안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정부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을 사들여서 이것을 시장에서 격리시켜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한 것인데요. 이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 먼저 손 위원장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9월 25일 날 발표한 쌀값 대책의 주요 골자는 원래 지난해 쌀 생산량의 초과 물량으로 계산했던 것보다 한 20만 톤 정도 많은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그렇게 아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발표가 좀 일찍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 45만 톤 그 시장 격리가 아마 진행이 되면 시중의 쌀값은 좀 올라가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초과 물량보다 좀 많은 데다가 공공비축미 또 45만 톤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 격리는 한 90만 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것은 아마 지금 금년도 예상 생산량의 거의 한 24% 수준이 아마 격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쌀값 안정화는 아마 기대는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게 매입 시기와 방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매입 시기는 아마 10월 21일부터 아마 매입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방법은 지금 45만 톤 중에 35만 톤은 그 공공비축미처럼 시중 가격 기준으로 매입을 하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금년산 쌀을 그렇게 매입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10만 톤은 지금 2021년 산을 역시 최저가 입찰로 매입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결국 공공비축미나 지금 35만 톤 매입은 통계청이 조사한 시중 산지 쌀 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10월 5일부터 12월 25일 사이에 지금 시중 쌀 가격 평균치를 계산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역시 농업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비축미라든지 시장 격리 물량이 매입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속히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기도 약간 시기가 적절하다고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걸리는데 말이 하나가 있는데 최저가 입찰이라는 게 걸리긴 네. 합니다.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매입하는 쌀값을 공공 매입하는데 최저가 입찰이 되면 과연 가격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금시민 처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 정책. 일단 정부가 9월 25일 날 발표한 쌀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급한 불은 껐다. 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함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발표한 시장 격리곡 45만 톤 그리고 공공비축미 45만 톤 총 90만 톤을 매입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시장 격리곡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말씀대로 2021년산 10만 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2022년산 신곡으로 격리되는 물량이 총 80만 톤 정도가 되는데요. 이 80만 톤 정도라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가격 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양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대책에 가장 그 문제 혹은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아마 금년도 이제 농업인들의 강력한 항의 등 이렇게 이제 이런 원인으로
9월 25일 대책은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2024년이라든지 2025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아직도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러한 그 대책만 가지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살값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걱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하나는 매입 시기도 중요하지만 매입 방법도 지금 소위 뭐 역공매 그 매입 방법을 택해 가지고 정부가 예가를 미리 정해놓고 그 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로 지금 매입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금년은 그런 형태로 한 37만 톤 시장 격리를 시켰어요. 이 자체가 시중 쌀값을 오히려 낮추는 네.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죠. 네. 어쨌든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7일부터 시장 격리 물량을 매입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이런 매입 이후에 따른 쌀값의 변화 느껴지십니까? 예, 정부 발표 이후에 산지 쌀값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지 쌀값의 변화 추이를 매월 5일, 15일, 25일에 발표를 하는데요. 9월 25일에 9월 25일 산지 쌀값은 4만 394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 발표가 있고 나서 10월 5일 산지 쌀값이 20kg 47,145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순기보다 한 6,700원 정도 인상이 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수확을 하면서 조곡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나랏값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원래 현장에서 쌀 작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네. 그리고 9월 25일 날 정부 발표가 어떤 산지 쌀값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정도 기준 가격 또는 개입 의사들에 대한 신호를 보내줬기 때문에 쌀값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지금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손현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 농민들이 체감하는 이 쌀값 변화에 대한 이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그 시장 격리의 효과가 크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왜냐 이제 과거부터 그 시장 격리는 그 수확기에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확기에는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시장 원리에 의해서 쌀값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빨리 매입을 해줘야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부터 쌀값이 계속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늑장 대처한 것이 농민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고요. 네. 또 늦었지만 9월 25일 날 이런 대책을 강구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금 선생님께서는 그 20kg 기준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한가마니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9월 말 5만 4천 원 하락했던 것이 10월 5일 조사에서 2만 7천 원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네.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이렇게 90만 톤 정도 격리가 된다면 농업인들의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12월 25일까지 통계청 조사 시중 산지 쌀 가격이 올라가 줘야 농업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커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의문 중에 하나는 위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올해 벌어지고 있는 이 쌀값의 문제가 앞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네. 1월 초부터 문제는 제기됐다고 네. 말씀하시는데 네. 이 문제가 올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 발생했던 문제의 이월된 복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2021년 12월 달에 금년처럼 시장 격리를 시켰으면 이런 현상은 훨씬 적게 일어났고 네. 아마 폭락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 2021년 12월에 시장 격리를 시키지 않고 해가 바뀌고 금년 2월부터 시장 격리를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월, 5월, 7월 세 차례에 걸쳐서 약 37만 톤 정도 격리를 시켰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부가 미리 예가를 정해놓고 최저가 입찰 형태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쌀값이 내릴 수밖에 없고 또 개별 농가는 여기 입찰에 응할 수도 네, 없었어요.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9월달에 이와 같은 폭락 사태를 빚은 거죠. 그러면은 작년에도 농민회나 농민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계속했을 텐데 아, 1년 왜 거의 아무 반응- 1년 가까이 했죠. 저분들. 왜 아무 반응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이유는 네. 그 정확한 쌀 생산량 추적에 좀 아마 시간이 걸렸다. 또 뭐 도열병이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해서 생산액 추정이 어려웠다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원래 이 생산량의 통계청 조사는 10월 15일까지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네. 그러면 10월 15일 날 발표하면 얼마든지 12월에 시장 격리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늑장 대처했다는 것이고 아마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아마 양곡관리법이 바뀐다면 이 부분이 개정돼야 돼요. 네. 이 부분이. 네. 자, 그것은 바로 뒤에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농민의 총연맹도 방금 우리 그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시장 격리해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시장 격리제는 이것을 정말 잠깐 모면하기 위한 방법이지 대책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이렇게 성명도 발표하셨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신가요? 이제 저희들은 시장 격리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격리제를 양곡관리법상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 격리제가 쌀값 보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2021년산 초과 생산 물량에 대한 시장 격리 시기를 계속 늦췄습니다. 그런데 현장 농민들은 2021년 작년 11월부터 시장 격리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나로이 마트에 가셔서 아직도 쌀값이 높다. 쌀값은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네. 주장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시장 격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에 의한 시장 격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시장 격리가 올 2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양곡관리법상에서는 당해 연도에 시장 격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 규정을 지키지를 않았던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격리제가 사실상 양곡관리법상으로 보면 공공비축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입 시기도 당해 연도, 매입 가격도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매입하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대로 한다면 저는 시장 격리제가 일정 정도 쌀의 수급 안정 그리고 쌀 가격을 지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작용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우리 다음 쟁점 사항으로 짚어볼 양곡관리법을 토론하기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부총리가 하나로 마트 가가지고 쌀값이 여전히 비싸다, 쌀값이 내려야 된다. 이 얼핏 들으면 일반 그 도시에 계신 소비자들께서는 아이고 부총리가 맞는 말을 하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보자면 위원장님 부총리가 현행 법에 위반되는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양곡관리법의 기준이 어떤 강제 조항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정책적인 어떤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낼 때도 이걸 이제 의무 조항으로 하자 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아마 담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제 의무 조항으로 하는데 다른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건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 다만 현재 아마 이런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이 부분에서도 그 쌀값이라는 것과 농업인의 소득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그 시기에 맞게 시장 격리도 시키고 가격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는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가격 관리는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어쨌든 지난 홍남기 부총리 발언 등으로 미뤄볼 때
정부 정책이 상당 부분 실패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금년도 그 쌀 정책은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은.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어쨌든 넘어온 일이기도 하지만 그때 벌어진 일들을 곰곰이 되새겨 보니까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반성문 쓰는 건가요? 갑자기 또 개정안을 세게 하자고 얘기하는데 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게 어떤 사안보다도 가장 강력한 또 쟁점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입장이 너무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 그런데요. 내용 자체는 잠깐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법안에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수도 있다 아니겠습니까?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전환 한쪽은 하겠다, 한쪽은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일부 조금씩 보도도 있습니다만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는 농업인 단체나 정부 당국이나 국회에서 아마 뭐 매년 사실 논의를 해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금년에 이제 쌀값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게 더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제 대두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제 10월 12일 날 네. 아마 개정안을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걸로 언론상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격리를 하여튼 그 의무 조항으로 시장 격리를 하여야 한다로 아마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이 매입 제도 이것을 지금 최저가 입찰을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으로 바꾸자, 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고 아마 이게 주골자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논에 타작물 재배했을 때도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아마 포함시킨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농업의 그 생산량 문제를 가지고 이건 이제 의무화 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생산 조절을 해야 되는 쌀 입장에서 본다면 틀림없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벼농사는 거의 98%가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또 기술을 그렇게 발전시켜 왔고, 네. 그러니까 벼농사는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는 이런 현재 형편이 그럴 시점이기 때문에 의무 조항이 강화되면 이게 이제 틀림없이 생산량은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은 엄청 커지고, 이 재정 지출이 농림 분야의 예산이 커질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정부 예산 대비 크게 증가 안 한 상태에서 일정 부분의 재정 지출이 커지면 다른 부분의 재정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고, 제가 보더라도 이게 식량의 안보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쌀만 가져갈 수 없으니까 다른 농작물과 특히 대체작물 이런 걸 같이 하는 조건으로 묶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개정안대로 하자면 예상되는 가장 예상이 쉬운 분명해 보이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가격을 경제 원리에 따른 어떤 입찰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정해주고 그 선에서는 이상으로는 매입하겠다고 하자마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소득 증대 형태인 쌀을 많이 과다 재배해서 지금도 많은데 오히려 더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지금 뭐 차장님께서는 동의 안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부 개정이라도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2020년에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주축이 되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자동시장 격리를 거의 의무화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2021년 쌀 생산 초과량에 대해서 지금은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시장 격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시장 격리가 결국에는 이 쌀값 폭락 사태를 이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당해 연도에 해야 된다라는 거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비축미 가격으로 매입해야 된다라는 거 위반했습니다. 최저가 입차 역공매 정말 생소한 방식으로 시장 격리곡을 매입했습니다. 이런 문제의 사단은 결국에는 양곡관리법에서 시장 격리곡에 대한 의무적인 시장 격리를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부분 개정이라도 이 양곡관리법이 개정돼야 된다라는 주장합니다. 네. 거기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은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단기간에 뭘 결정할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금 우리 농업인들도 이제는 상당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분들이 또 소비 시장도 내다보고 다 결정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냥 뭐 거부권 행사니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여러 각자의 주체들이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가급적 그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의무 조항보다는 아까 그 생산 조절 기능의 의무 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예를 들어서 매입 시기라든지 격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개정이 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자는 것은 벼농사 입장에서 보면 지난 우리가 2001년부터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런 원래 시행은 2001년이죠. 네. 논농업 직불제 이런 것도 이게 계속 법이 바뀌어 가지고 처음에는 쌀소득 보전책으로 이게 시작이 됐고 논농업 직불제로 바뀌고 최근에 와서는 이게 고정형 직불과 변동 직불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변동 직불이 되면서 쌀에 대한 목표 가격이 정해지고 그리고 목표 가격에 차액이 생겼을 때는 85%까지 보전하는 방법을 잘 이행해 오다가 갑자기 공익청 직불제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시장 격리가 따라왔고 이래서 지금 농업인 단체 측에서는 과거의 그 변동 직불 제도의 목표 가격제를 도입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 온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정하는 게 맞다고 네. 봅니다. 여기에서 쌀값이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많은 소비자들은 지금도 아니 쌀값은 여전히 폭락한 적이 없는데 여전히 비싼데라고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요도 없고 가격은 폭락했다고 보도는 나오는데 소비자 쌀값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지 쌀값은 폭락했습니다. 이 45년 만에 폭락 원인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는 아까 잠깐 위원장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근본 폭락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면요, 우리가 그 농산물 시장 개방이 1995년에 WTO 체제 출범하면서 시작됐거든요. 네. 그때부터 그 쌀값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고, 네. 틀림없이 이런 쌀값 하락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봐왔던 겁니다. 네. 그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이후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을 보면 계속 줄어들었고, 그렇게 특히 이제 기준을 1인당 쌀 소비량으로 봅니다만은 지난해 소비량이 56.9kg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 10년치만 보더라도 생산량은 연평균 0.7% 줄었어요. 그런데 소비량은 연평균 1.4%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단순한 통계에서도 보면 쌀 소비는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주는데 그러나 생산량도 줄긴 줄은데 그보다는 생산량의 감소폭이 작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첫 번째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것은 정부가 우리나라는 쌀 이외 다른 작물은 턱없이 부족해서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입장이니까 이 타 작물 재배 쪽으로 좀 더 강한 정책이 있었어야 된다는 네. 거죠. 이 부분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쌀이라는 그 단일 작목을 우리가 이 양곡이라는 다른 작물과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일찍부터 도입했어야 되고
그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서야 한다. 네. 이제 이런 것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에 이런 내용들이 아마 포함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정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쌀 소비 감소가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이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장님? 저희들은 지금 현재 쌀값 폭락의 원인은 2020년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변동직부유금제가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변동직부유금제가 정부가 쌀값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0년 양곡관리법이 개정되고 나서 쌀에 대한 수급 그리고 가격에 대한 관리 기능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시장으로 넘어간 게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당면에서 산지 쌀값이 이렇게 폭락하게 된 것은 2020년에 대흉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부가 2021년에 쌀을 너무 많이 방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0년에 52년 만에 흉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공 비축미를 계속 풀었습니다. 그게 2021년 8월까지 풀었는데요. 2021년 8월에 계산을 해보니까 쌀 재고량이 이미 34%를 넘어선 거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21년에 또 쌀 생산량은 전체적으로 늘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쌀 물량이 많이 풀려진 게 원인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폭락한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 정부가 쌀값에 대한 정책도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네. 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들을 정부가 확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가 정부가 2021년에 쌀 초과 생산량이 27만 톤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2022년에 1차에서 3차까지 시장 경리한 물량이 37만 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 톤이 남아서 이번 9.25 종합대책 때 2021년산 구곡 10만 톤을 추가로 매입하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47만 톤이 초과 생산된 건데 정부에서는 27만 톤이 초과 생산되었다는 거죠. 네. 정부가 쌀에 대한 정확한 정보,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위원장님, 이런 정도의 차이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농업 통계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많은 그 불신을 초래한 사례들이 있어서 농업인들께서는 아직도 이제 저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죠.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제대로 된 통계치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 나름대로 아마 정부는 정부대로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농산물 통계에 대한 그 오류 때문에 빚어진 과거의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금년 쌀값은 통계도 통계지만 하여튼 늑장 대처가 더 큰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하여튼 시장 격리를 12월 달에만 제대로 시켰더라도 이런 문제는 안 생긴다는 거죠. 예. 네. 이번 사태,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다. 예. 참 나중에 또 요즘 국회만 보면 서로 원인이 너다, 여다, 야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도 이 쌀값에 대해서 아까 또는 쌀 정책에 대해서 너무 이런 이제 지금의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처럼 갑론을박을 해서는 곤란하다. 네. 그래도 우리만이라도 중심을 잡아서 제대로 된 정책 제안을 할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네.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쪽은 이걸 의무조항으로 해야 된다. 한쪽은 하지 않으면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됐을 때 우리는 그런 제도보다는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이제는 내놓을 때가 됐다는 거죠. 네. 예. 당신들 여야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예. 화려하게 플랜카드에 적어주는 말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쉽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는 이 농림 분야의 예산을 좀 증액해라. 이게 더 큰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파일을 가지고 어느 한쪽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 다른 쪽은 줄어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 쌀값을 의무 조항으로 하게 되면 다음에 양파도 해야 되고 마늘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네. 주장하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는 이제 그런 측면의 전체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정책 제안을 할 때가 됐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농업인 단체가 아무리 정책 제안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여야당이 싸우고 있으니까 예. 여기에 우리가 여야당이 같이 제안을 할 때가 됐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쌀값 폭락 문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뭐냐면 쌀 문제가 정부 여당이든 아니면 야당이든 각 정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시장 경리제 의무화를 포함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당론으로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부 여당에서는 이 폭풍 이미지다. 이거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한다라는 당론을 채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회에 쌀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해보자라는 그 출발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굉장히 힘든 시기이지만 오히려 제대로 된 쌀 정책을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렇게 대안적인 거 전에 한번 하다가 지금 중단된 얘기지만 현장에 한번 짧게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작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했을 때 이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저는 정부가 2018년부터 20년까지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저도 신청했습니다. 네. 저도 타작물 재배 사업을 했는데요. 문제는 계속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다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논에 심은 타작물에 대해서 과연 얼마의 가격으로 구매할 것이냐, 또 구매의 주체는 누구이냐, 정부가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 맡겨놓을 것이냐, 정부 정책의 종합판들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다지 반응이 좋지 않았죠. 네. 왜냐하면 논의 밭으로 만들려면 수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논의 밭으로 만들기 위한 부대 비용이라든가 또 타작물을 심었을 때 발생되는 소득분 이런 것이 현장에서 수용할 만큼 정부가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역시 예산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이랬습니다. 이게 타작물에 대한 그 가격 보장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는 것이 유리하다면 정부가 아무리 타작물을 재배를 유도해도 생산할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쌀값이 조금 올라갔으니까 정부가 3년을 기간으로 타작물 재배를 유도했는데 그 호응하는 농가 수가 그 정책 당국의 기대치보다 떨어지니까 아마 3년 만에 중단시킨 거예요. 네.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3년치만 보더라도 비록 원하는 면적만큼 타작물이 재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장 격리에서 얻는 효과 못지않게 큰 효과를 거둔 거예요. 네. 그것도. 네. 그렇다면 이걸 더 보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전략 작물이라는 걸 또 내세워 가지고 이제 보상하겠다고 내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아마 직접 지불금하고 관계를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앞으로 확보돼야 되고 이번에 양곡 관리법이 바뀐다면 이런 것을 제도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자, 이제 이 논의를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는데요.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쌀 꼭 필요하냐 이런 거 예전에 쌀이 값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 먹으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쌀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사례가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봤습니다만 비상 상황이 되게 되면 외부로 자기네 먹고 살 만한 기본적인 것들은 아예 반출을 안 시켜버리고 대폭등 가격 폭등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었는데 가격 폭등은 차치하고라도 아예 구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먹고 사는 기본적인 먹는 거 생명의 유지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식량 주권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께서는 우리 식량 주권이 이 쌀과 관련돼서 왜 꼭 지켜져야 되는지 이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던 거죠. 쌀이 이제 우리 그 벼농사가 갖는 공익적 기능이라는 거죠. 이것이 돈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도 쌀 총 생산비보다 훨씬 많은 그런 유익한 환경 보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차치하고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우리가 식량의 무기화 또는 식량 안보라는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이 쌀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원래 이제 그 우리가 그 공익적 기능을 하는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해서 직불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이 부분을 강조해 왔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식량 안보라는 것은 많은 경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안보거든요. 우리가 네. 안보라면 뭐 국방 안보가 있고 식량 안보하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투자하는 예산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한정된 범위 속에서 안보까지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이제 특히 곡물 자급률은 2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중에서 쌀이 유일하게 자급되는 것이고 밀은 뭐 1%도 안 됩니다. 콩이 한 7%, 옥수수가 0.7% 이런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그 생산 조정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쌀을 기반으로 한 양곡 생산 조정제 도입을 하고 이걸 안정적으로 가져가자 하는 것도 이런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 농업인들도 다 찬성하고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가에서는 안보를 주장하고 또 그 양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이걸 따라가지 못한 것이 지난 수십 년 계속 거듭되고 있다는 네. 거죠. 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주제가 사실은 그 국방에 준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또 한번 상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다 흘러가서 지금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오늘 뭐 마무리 말씀으로 좀 실효성 있는 안정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토론 중에 못다신 말씀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장님께 네. 1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가 있듯이 쌀도 최저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가격제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정부가 쌀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쌀에 대한 기준 가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목표 가격으로 표현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 목표 가격이라보다는 쌀을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소한의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는 최저 가격제가 좀 도입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식량 위기, 기후 위기에 맞서서 정부의 공급 비축량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100만 톤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제안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쌀도 자급률이 100% 되지 않고 있습니다. 쌀 자급률 100%가 법제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리고 전체 예산 증가분만큼 좀 농업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재원 위원장님. 예, 우리가 흔히 그 위기 속에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쌀 시장 개방 시에 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습니다. 뭐 우리 농업인들이 매일 투쟁을 하고 해 왔는데 이제 금년에 와서 40년이 지난 금년에 와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고요. 다행히 여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저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우리 농업인 단체나 정부 당국에서 좀 지혜를 모아서 이제는 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양곡 관리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이것이 좀 더 지속적으로 가서
농업인이 쌀 문제로 더 이상 이렇게 허탈해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는 이런 제도가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하고 있는 쌀값 대책에 대해서 오늘 손재근 경북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리고 금시면 전국농민의 경북도연맹 사무처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되받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며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였고 우리는 극단적 친일을 하는 여당과 묻지마 친북을 주장하는 야당을 가진 참 불쌍한 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고약한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며 서로가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을 말합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짜는 계획,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리 잡은 프레임은 웬만해서는 내쫓기 힘들다고 합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바뀌지 않는 틀이기 때문에 진지하고 심각하게 따져보고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 그리고 정책의 집행 과정과 의미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여당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상대에게 캐캐묵은 프레임만 더 씌우려는 노력은 정치권 전체가 우리 사회에서 제일 낙후된 후진적 집단이라는 프레임만 국민들에게 강화시킬 뿐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